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해안 시대 정윤심입니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꿀벌 집단 실종에 한숨 짓는 양봉 농가들. 최근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통에 있어야 할 벌들이 대규모로 사라졌거나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남을 비롯해서 경남, 충북,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양봉 농가 곳곳에서 꿀벌이 사라졌다, 이런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해충과 이상 기후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월에 전국 90여 농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 응애류가 주 원인이고 응애 피해를 막으려고 뿌린 과도한 약재가 꿀벌 발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여기에 지난해 겨울 고온 현상으로 꽃이 일찍 폈는데 발육이 좋지 않은 꿀벌들이 화분 채집에 나선 뒤에 체력이 소진되면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하는 벌통 한 개의 꿀벌 개체수가 대략 한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 접수 상황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77억 마리가 사라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양봉 농가들에게 잔인한 봄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꿀벌의 집단 실종 피해 문제는 비단 양봉 농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물의 수분 매개체, 그 주역이 꿀벌이기 때문인데요. 꿀벌이 멸종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39%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꿀벌 감소가 연쇄적으로 농작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건데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인류에게 보내는 적색경보 아닐까요? 예, 출발 서해안시대 시작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음희 리포터. 네,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목포의 기온은 4.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따뜻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진과 해남은 18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경계 속에서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봄이 깊어가면서 충곤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봄나물과 감귤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주춤하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라디오 듣는 프로 있어요? 라디오 어떤 프로요?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시대.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밝아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사 지지고 시사 지지고 볶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전국에 이어서 곧바로 지방선거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출마 준비를 했던 예비 후보자들 움직임이 분주할 텐데요. 오늘 대선 뒷얘기하고요. 지방선거 얘기하겠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의 김학주 연구위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외롭게 혼자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몇 분을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의외로 코로나 걸렸다. 그런데 이제 방송이 그 증세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이러셔가지고 어렵겠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 남 얘기 같았는데 이제 막 제 주변에도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이제 함께 가는 시대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남 도민 10명 중에 한 명꼴로 확진 판정 받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니까 코로나 확진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어떤 조마조마한 느낌.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안 걸리면 친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도 나옵니다. 자,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0.7%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실망감 지역민들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보면 지역민들 정치 뉴스 아예 안 듣는다. 보기가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저도 뭐 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뉴스가 잘 안 봐집니다. 그렇긴 하는데 좀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박빙의 승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절대적 지지 속에 기대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가 이제 되게 심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이 또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실망감이나 아쉬움도 있고 또 상대 후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은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제 이런 우려도 조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니까 예.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PESD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한 얘기 병명인데 예. 아깝게 패배해서 분해가지고 잠 설쳐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예. 중앙일보에서 썼던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역민들 거리에서 만나봤거든요. 네네. 듣고 이 얘기 나누시죠. 네.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야 다 뭐 기대를 했지만 표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어쨌든 당선자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망감이 상대적으로 크죠. 야, 뉴스 안 봐버려. 보기 싫게. 행정을 알고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뭐 법만 갖고 놀다가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이 큰일 났다.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냐. 그런 염려가 돼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누가 되든 간에 관계는 없지만은 먼 훗날이 염려가 돼서 그래요. 네, 공감이 가시나요? 저도 이제 비슷한 심정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에게 좀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밤에 그동안 대선 결과를 쭉 한번 좀 봐봤어요. 네. 그러면서 제 결론은 뭐였냐면 너무나 속상하고 아쉬운 선거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참 잘 싸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선 결과는 실제로 기득권과 보수 세력 결집 앞에서 민주 세력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좀 우리가 가능성을 갖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거꾸로 그걸 확인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민주 세력이 집권한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거든요. 힘들었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와의 표 차이는 1.53% 차이밖에 안 나요. 물론 그때는 이인재 후보가 있어서 3자 구도였지만 그 정도 표 차이밖에 안 났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흥행 이벤트를 하고 광주 경선에서 정말 놀랄만한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라고 하는 노사모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차이는 2.3%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때는 또 탄핵 직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박빙의 선거를 갔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희망을 찾았고 또 하나는 저는 지역 구도가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40% 넘는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구에서는 이겼어요.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 37%, 38% 이 정도를 얻었고 대구 경북에서도 20%를 넘는 이제 이런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도 호남에서 이제 두 자릿수 득표를 했죠. 전라북도에서는 14%를 넘겼고 뭐 투표소별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20% 이상
나온 곳도 여러 곳이 있었고요. 근데 심지어는 전남에서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아주 예외적이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지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구도의 완화, 그다음에 민주 세력의 결집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민주 세력들이 좀 더 약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함에도 언론에서는 지역구도가 뚜렷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보니까 언론이 좀 문제일까요? 지역구도 문제. 아직까지는 저는 그거를 이제 좀 달리 해석하는데 호남에서의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좀 약진은 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완전한 지역 감정, 지역 대결 구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층 간의 이제 성향의 투표 차이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것, 혹은 세대 간의 성향의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수와 기득권의 결집에서 점차 이제 민주 세력이 좀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도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11.44%, 광주에서도 12% 넘겼고요. 네네.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광주 지역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보면 제가 좀 특정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아파트 값이 좀 비싼 지역이라든지 네네. 이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더 국민의힘 지지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 투표소별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면 이제 정책에 대한 실패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좀 잘못되면 과감하게 이제 유권자들이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표심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 조금 남았는데 현재 이에 그 정치에 대한 정말 뉴스조차 듣기 싫어하고 꺼버린다든지 무관심 외면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또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지방선거의 중요성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국 오는데 이제 지방의회 출마하실 분들이 조심스럽게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울 거예요. 참 눈치 보이고. 근데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는 좀 그분들을 좀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시절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최전방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우리가 지역의 인재들을 좀 발굴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은 동시지방 선거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르게 되는데 교육감 선거가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기호도 없고 정당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주민직선 교육자치를 처음 하게 된 게 이제 2010년이고요. 지역사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이제 이 교육감 선거 준비를 하는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2009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신 그 해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선거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민주 세력들이 결집을 해내면서 어떤 성과들을 내느냐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혜택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육감도 선출하는데 같이 이번에 동시선거를 하는 거니까 관심 가져달라. 특히 이제 단체장이라든지 시, 도, 군 의원 선출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교육감은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조를 해주셔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방선거 지난번 강성희 의원님하고 한번 얘기 나눌 때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또 그렇게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호남에서의 어떤 약진이 있을지 이 두 부분의 관점이 있기도 한데 지역민들에게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 실생활에서 정말 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민들에게 어떤 지방선거의 출마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들어봤거든요. 듣고 얘기 나누시죠. 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할 사람들 이제는 정말 어느 당이건 정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신진 인사들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 구 정치인들은 구태란 정치 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목포의 미래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면 좋겠어요.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잘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의원도 뽑아줘야 되고 그러죠.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전에 너무 정당 옷만 입으면 다 당선이 돼가지고 촛불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당 그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 목포시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소서민들이 살게끔 만들어주고 맨 그 인물이 나오면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인물인데 그만큼 정책적으로나 자기가 도움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유권자 의식이 상당합니다. 예, 방금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감이 가는데 그 새로운 인물들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이제 지역에서의 사실은 민주당이 큰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함께 이제 지역민들 비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 정치권에 대한 가장 비판은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실패한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에 이제 하나는 지방에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한 거.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내지 못한 거. 이제 방금 저는 그런 목소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반영이 좀 돼야 할 건데 항상 이제 결과가 바람 선거처럼 쭉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정말로 개혁 공천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될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방의 출마자들의 공천 방식이 당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당원 투표의 과정들이 1년 전부터 당원 모집을 싹쓸이 해가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 끝나고 나오면 다 탈당하고 이제 이런 과연 방식들이 과연 그 지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냐. 저는 그래서 공천 방식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목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어떤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전략 공천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벌써 뭐 사람이 내정됐다, 막 밀실 공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정말로 이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의회에서의 뭐 끊임없는 부자 잡음이 네.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실망을 목포 지역에서는 많이 했죠. 그동안의 뉴스가 시민들이 의회를 걱정해야 되느냐가 의회를 바라보는 뉴스로 많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어떤 구체적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기 참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좀 정말 한심하다라는 소리들이 나왔었죠. 목포시 의회에 대한 비난들이 너무 컸었고. 반성하셔야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의회를 좀 탈바꿈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이제 소수정당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번에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소수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국힘당도 이제 소수 정당이 될 수 있고 진보 정당도 소수 정당이 될 수 있는데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당.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진보 정당이 약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또 과연 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진보 정당에게는 일단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결과가 워낙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다 보니까 정의당을 비롯해서 진보 정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정당의 존립이라는 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후보를 내세워서 끝까지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 건지 그리고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파해서 본인들의 이제 그 득표 행위에 도움이 되게 할 건지 이제 이게 이제 정의당의 숙제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진보당이 이번에 이제 대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광주 전남에서는 34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고 그래서 진보당과 정의당의 대결 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역에서도 정의당 의원들은 꽤 계시는데 민주당의 이제 수적인 열세임에도
의원들이 나오고 있죠. 도의원, 뭐 시의원, 군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지역의 유권자들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 정당에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지나면서 젊은 표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은 이제 저는 그거였다고 봐요. 사실은 실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략적으로 좀 이용당한 측면도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대남 전략을 이제 내세웠는데, 근데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그 결집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단순히 이런 뭐 정치인들의 그런 전략이 휘말려 가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그러니까요. 젊은 표심이 이어질까요? 지방선거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네, 정당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략 그 정당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너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정당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없고, 실제로 지금 목포 지역사회를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역민들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된다. 도움 말씀 주신다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이제 선거가 선거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 선거가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제비뽑기가 과연 민주적일까? 라고 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실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비뽑기로 뽑는 게 더 민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회가 공평하니까.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뽑아놓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시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 사람이 의정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의 결과도 아쉽지만 또 다른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후보자들을 검색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의 김학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출발 서해안시대를 검색하면 주요 인터뷰 내용 텍스트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더 힘을 힘 뒷발을 힘차게 타고 달린다 코앞에서 출발! 서해안시대 저 멀리 봐 저 멀리 앞을 봐. 굿모닝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강진읍 동성리에 위치한 강진군 국궁장 양무정이 개축공사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선 국궁부터 개념을 정리하자면 양궁과는 활의 모양과 쏘는 방법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활쏘기를 국궁, 그러니까 사극에서 보면 말 위에 올라 그 화살로 사냥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 국궁이고요. 양궁은 서양식 활을 말합니다. 군에서 개축공사를 추진하는 국궁장 양무정은 조성된 지 20년이 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국비 5억 9천만 원 등 모두 19억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는데요. 강진군 스포츠산업단 고재갑 시설관리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양무정은 2001년 건립돼 있어서 20년이 넘은 경량 철골 판넬 구조 건축물로 시설이 노후화됐고, 장소가 협소해서 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아 각종 국궁대의 유치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강진군 관내에는 현재 60여 명의 국궁 동호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전국대회 개인전 등에서 준우승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간 개축공사는 오는 7월까지 대회 개최 규격 조건에 맞는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노후화된 외벽과 화장실 등을 새롭게 인테리어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고재갑 팀장입니다. 지상 1층 한옥 형태로 해가지고 400평방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고요. 기존의 그 4대가 이제 21개에서 28개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제 시합 때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관역도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양무정 개축이 완료되면 올해 김억주 장군배 전국 궁도 대회와 전국 8개 시군 전남 8개 시군입니다. 친선 궁도 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무안군 소식 준비했습니다. 무안군이 삼양읍 삼양초등학교 등하굣길 도로변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는데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산림청 사업으로 올해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모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 사이 공간에 수목을 식재해 띠녹지 형태의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등하굣길 어린이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를 차단하는 등 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건데요. 지난해 남학초등학교 도로변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했고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공사는 다음 달 착공해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양초등학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후문 약 300m 거리에 숲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꽃나무와 색채감 있는 관목류를 식재해 도로를 밟고 화사한 통학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도, 노하도 같은 섬지역 식수, 제한급수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뭐 저수량 상황 같은 거 어떻습니까? 네, 완도 최근 그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16% 수준인데요. 특히 보길도 부황지 저수율은 27%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군에서는 보길면과 노화도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지난 10일부터 이틀 급수, 나흘 단수 등 단계별 제한 급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통수 시간이 늦어지는 고지대 지역은 10톤 살수 차량 2대를 지원해 하루 6차례씩 인근 부황천에 물을 끌어올려 저수지로 옮겨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읍면사무소에 900박스 병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보길도 부황제 인근에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지하수 저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해당 사업이 준공되면 일일 1,200톤 용수가 공급돼 물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남도가 12세부터 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21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접종 대상은 기초접종 완료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청소년 가운데서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해당이 되네요. 일반 청소년들은 자율접종을 추진합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사연시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